도대체 1년에 몇 번을 용돈을 챙겨야 되는 거야. 솔직히 10만 원도 아깝지 않아? 엄마에게 줄 명절 용돈을 두고 벌어진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그 말을 들은 오키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들을 내던지며 말했죠. 니들 돈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지금부터 한 어머니가 돈의 노예가 된 자식들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박오키의 부엌은 명절의 설렘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넓은 팬에서는 노릇한 녹두전이 지글지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오키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을 뒤집다 말고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반죽이 부족하겠네. 냉장고에 계란 좀 더 꺼내와야겠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달걀판에 달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달걀이 다 떨어졌네. 오키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안방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큰아들 준영과 며느리 미숙이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준영아, 미숙아, 나 잠깐 앞에 마트 좀 다녀올게. 전 부치려는데 달걀이 뚝 떨어졌네. 네, 어머님. 밤길 위험한데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방 안에서 미숙의 퉁명스러운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외투 주머니를 더듬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갑을 싱크대 위에 두고 나온 것이었죠. 아차, 지갑. 오키는 다시 현관문을 닫고 서둘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현관에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나가셨어? 응, 현관 문 닫히는 소리 들리던데?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키는 자신도 모르게 현관벽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용돈을 챙겨야 되는 거야. 어버이날, 생신, 명절 2번, 진짜 뭔 놈의 행사가 이렇게 많아? 오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이번에 당신 어머니 용돈을 더 드리자는 말이 쉽게 나와?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미숙은 마치 참았던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사람처럼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도련님네는 사업한다, 뭐한다, 펑펑 돈 써대면서 잘만 사는데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돈에 쪼들려서 쩔쩔매야 하냐고. 그녀의 울음 섞인 고함에 준영이 마지못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아, 제발 목소리 좀 낮춰. 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시면 어떡해. 이제 나가셨는데 뭘 벌써 들어와.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나무라는 기색보다 그저 이 상황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비겁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좀 들으시면 어때?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집에서 개고생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누군데? 모시고 살고 용돈 챙겨드리고 무슨 상전이 따로 없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진정 좀 해. 준영의 회피 섞인 대답에 오키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 내외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본 것이 작년 남편의 제삿날 제사 비용이 아깝다며 서로 얼굴을 붉히던 모습, 자신의 생일날 용돈 액수를 가지고 눈치를 주던 그들의 표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다시 방 안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무언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보, 여기 어머님 집 신도시 개발되는 거 진짜 확실한 거지? 그럼 우리 땅이 딱 중심에 걸쳐 있어서 보상금만 몇십억은 나올 거래. 준영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야? 어머니가 당연히 우리한테 물려주시겠지? 당연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사는 건데 태연이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물려받게 될 거야. 그 순간 오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문득 3년 전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준영과 미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던 날. 두 사람은 오키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저희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옆에 있던 준영도 아내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미숙이가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 저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숙이가 먼저 말해줬어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오키는 아들 내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잘 키웠다는 생각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척했던 그 다정한 말들도 따뜻했던 눈빛도 결국은 땅 보상금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던 거죠. 지갑을 챙겨 다시 현관으로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오키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들었던 아들 내외의 대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밤새 끓어오르던 분노와 배신감은 그녀의 표정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아들 태연과 며느리 서희가 요란하게 들어섰습니다. 서희의 양손에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명품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고 태연은 커다란 고급 과일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저희가 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다 준비하셨네. 태연이 너스레를 떨며 어머니 오키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서희는 남편의 뒤를 따라 거실로 들어서며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그러면서 그녀의 눈은 재빠르게 거실 구석을 훑었습니다. 형 잘 지냈어? 형수님 오랜만에 봬요. 태연이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는 준영 부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준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서희가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 남편이 어머님 생각해서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와인이랑 백화점 VVIP들한테만 판다는 한정판 건강식품 세트예요. 서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오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거실에 있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용돈도 넉넉히 쓰시라고 두둑하게 넣었어요. 100만 원이에요. 그 말에 아침에 어머님께 10만 원 용돈 봉투를 드린 미숙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준영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동생 부부를 쏘아보았습니다. 서희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미숙을 향해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나,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형님 표정이 안 좋으셔서 오해하셨나 보네. 서희가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참고 있던 준영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희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용돈을 얼마 넣었는지 지금 왜 이야기하는 거야? 형,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태연이 한심하다는 듯 형을 말렸습니다. 100만 원 넣었다는 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준영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태연도 더는 참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0만 원 넣었으니까 넣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형은 이번에 또 10만 원 넣었어? 뭐라고? 준영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들 해라. 지금까지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오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오키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미숙과 서희가 내민 돈 봉투 2개를 집어들고는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놈의 돈,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다 가져가. 오키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저희는 준영과 태연이 당황하며 오키를 불렀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키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30분 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짐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재산에 대한 상속은 일절없다. 이 집도 내 재산도 이제부터는 다 내 거야. 평생을 준영이 엄마, 태연이 엄마로 살았지. 정작 박옥희로는 살아본 적이 없구나. 이제라도 내 이름 석자 찾으며 살 거다. 어머니, 어딜 가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준영이 다급하게 그녀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오키는 이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찾지도 마라. 쾅! 오키의 마지막 말과 함께 현관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4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고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돈 봉투와 명품 선물들이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말없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4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미숙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해,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준영이 와락 태연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내 놈이 가짜는 돈 자랑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이 인간이 정말. 형이야말로 그동안 어머니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 태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알아? 어머니 땅 보상금만 믿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주제에. 그 말에 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모를 줄 알았어? 형이 상속 예정 서류 위조해서 돈 빌린 거, 당장 다음 주에 막아야 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태연이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 몰래 토지 관련 서류들을 이용해 악덕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아내인 미숙조차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빌린 거야? 미숙이 다가와 준영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5억. 뭐라고? 미쳤어. 당신? 그 큰 돈을 어디에 쓰려고? 미숙의 비명 같은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신도시 개발되면 보상금으로 다 갚고 새 출발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상속이고 뭐고 다 끝났으니. 준영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은 준영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여보, 당신은 괜찮은 거야? 투자자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서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속 재산을 담보로 30억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어. 30억? 서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있는 명품 옷과 보석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잖아. 이제 뭐라고 설명할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태연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준영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뭐 여기 있으면 답이라도 나와? 서희야, 집에 가자 일단. 그렇게 태연과 서희는 집으로 돌아가고 준영 부부는 쑥대밭이 된 거실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동생 부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참고 있던 미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5억? 그걸 사채로 빌렸어?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둘 것 같냐고. 미숙의 눈에서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야 해. 당장. 준영이 퀭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야. 어머니를 찾아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한다고. 이 집이든 땅이든 뭐든 팔아서라도 그 돈부터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죽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핥히고 간 집을 뒤로한 박옥희 여사는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절 당일의 아침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선물 꾸러미를 든 채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만이 그녀의 외로운 여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키는 텅 빈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만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버스에 무작정 몸을 실은 그녀는 행선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해운대 방면입니다. 무심코 흘러나온 버스 안내방송에 오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운대. 그 이름은 수십 년 전 남편과 단둘이 고된 시장 일을 접고 처음으로 떠났던 여행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오키는 홀린 듯 버스에서 내려 해운대행 시외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작은 바닷가 마을은 명절의 소란함이 비껴간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그녀는 낡은 민박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오래된 친구 인자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낡은 철문을 두드리자 곧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 어머, 오키야. 문을 연 인자는 명절 아침에 예고 없이 나타난 친구의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인자야.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밤부터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어서 들어와, 응? 인자가 깜짝 놀라 오키를 부축해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오키를 따뜻한 소파에 앉히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추석인데 아들네랑 같이 있어야지.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는 길에 연락이라도 한번 주지. 인자야, 나 아들들하고 싸웠어. 오키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싸움을 했길래 네가 이 명절에 집을 나와 여기까지. 돈, 전부 다 그놈의 돈 때문이야. 오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인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와 오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온기가 오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죠. 오키는 친구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어젯밤 엿들었던 아들 내외의 대화부터 오늘 아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끔찍한 다툼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자식들 입에서 그런 말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인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인자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오키가 눈물을 닦으며 자책했습니다. 인자는 오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해. 자식들이 변한 거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며칠을 인자의 집에서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오키의 방문을 인자가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잠 못 자는구나. 응. 자꾸만 그날 일이, 그 애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오키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봐. 인자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오키의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 유품이잖아. 오래전에 네가 나한테 맡겨뒀던 거. 이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옛날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 그리고 누렇게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키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남편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글씨체가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오키에게, 혹여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뜨거든 너무 슬퍼마오.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땀 흘려온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요. 오키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숨죽여 울었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살다가 힘든 날이 오거든 아비가 정직하게 일궈낸 이 재산이 아이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오. 여보. 오키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마주하자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죠.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 아들들이 어쩌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걸까? 오키가 젖은 눈으로 인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키야, 지난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인자가 오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오키는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자야, 나 내 남편의 유산을, 그 사람이 남긴 진짜 유산을 지켜야겠어. 오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의 진정한 뜻을 지켜내야 한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오키의 흐릿한 시야 위로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20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오키의 남편 김대철이 운영하던 시장 골목의 작은 채소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정직상회라는 이름처럼 우직한 간판을 내건 가게였죠. 비록 가게는 작고 허름했지만 김대철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그 어떤 큰 가게보다 환한 빛을 뿜어내며 손님들의 발길을 끌어모았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오늘 물건 좋네. 알배추 한 통 줘봐요. 어서 오십시오, 형님. 오늘 새벽에 밭에서 막 뽑아온 겁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철은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가는 채소들은 유난히 더 싱싱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가게가 가장 바쁜 토요일 오후 앳된 얼굴의 두 아들, 준영과 태연이 아버지를 돕겠다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12살이 된 준영은 제법 어른 흉내를 냈고 9살 배기 태연은 그런 형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녔습니다. 아빠, 저도 뭐 도울 거 없어요? 저 이제 덧셈 잘해요. 태연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구, 우리 막내 아들 다 컸네. 그럼 태연이가 저기 있는 당근들 예쁘게 줄 세워줄 수 있을까? 대철이 아들의 머리를 큰 손으로 헝클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요? 저는 계산 잘하잖아요. 준영이 조금은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우리 듬직한 큰아들은 아빠 옆에서 돈 계산을 좀 도와줘. 손님들 몰릴 때 잔돈 건네주는 것만 해줘도 아빤 큰 힘이 되지. 그렇게 세 부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였습니다. 파마머리의 중년 여성 손님 한 분이 배추와 물을 한가득 싼 뒤 계산대로 왔습니다. 때마침 다른 손님이 대철을 붙잡고 흥정을 하는 바람에 준영이 대신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값은 전부 합쳐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계산대에 내려놓고는 정신이 없었는지 거스름 돈을 받을 생각도 않고 다른 물건을 구경하러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빠, 아빠. 준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아들? 저 아줌마가 돈을 잘못 냈어요. 8,000원인데 20,000원을 내고 그냥 갔어요. 준영은 손에 들린 12,000원의 거스름 돈을 흔들어 보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12,000원이나 벌었어요, 아빠. 그 순간 손님의 물을 다듬던 대철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준영아, 그 돈 들고 꼼짝 말고 있어. 대철은 그 말을 남기고 시장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주머니, 거기 파란 옷 입은 아주머니, 잠깐만요.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대철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거스름돈 돌려드리고 온 거예요? 거스름돈은요? 준영과 태연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럼 찾아드렸지. 우리 아들 덕분에 아빠가 큰 실수할 뻔했네. 대철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준영이 실망한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그냥 우리가 가지면 안 됐어요? 아줌마가 깜빡한 건데.
그 말을 들은 대철은 두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영아, 태연아, 아빠 눈 좀 봐봐. 네, 아빠.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글쎄요,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요? 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대철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신용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정직 상의 김대철을 믿어주는 그 마음. 대철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믿음을 팔아버리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더 큰 걸 잃게 되는 법이야. 더 큰 게 뭔데요? 준영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지 돈이 재산이 아니란다, 아들. 대철이 두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왜 항상 많은지 알아? 물론 아빠가 파는 채소가 싱싱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빠를 믿기 때문이야. 저 양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아빠는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란다. 그날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대철은 오키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도시 외곽에 있는 땅 문서야. 오늘 등기 이전하고 오는 길이야. 이렇게나 외진 곳에 쓸모없는 땅을 왜 사셨어요? 우리 가게 넓힐 돈도 부족한데. 오키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철이 오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저 땅을 샀어. 지금 당장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돌밭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저 땅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가장 정직하고 든든한 재산이 될 거야. 정직한 재산이요? 응. 허황된 욕심으로 부풀린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재산 말이야.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재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남편의 깊은 눈을 보며 오키는 그의 뜻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보다 훨씬 큰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오키가 남편의 넓은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돈 너머에 있는 가치를 볼 줄 알았던 남편의 그 깊은 뜻이 훗날 어떤 의미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친구 인자의 집, 고요한 바닷가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시작된 오키의 기억은 정직했던 남편의 가게를 지나 그가 세상을 떠나고 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오키는 이제 제법 번듯한 회사원이 된 큰아들 준영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준영이 뺨을 붉게 상기시킨 채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종이로 만들어진 화려한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잔뜩 흥분한 아들의 목소리에 오키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 말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웬일이야 오자마자. 그리고 신발은 좀 바로 벗어놓고 들어오너라. 아,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준영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채 달려와 들고 있던 책자를 오키 앞에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펼쳐놓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니? 무슨 그림들이 이렇게 화려해? 오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알아보기 힘든 그래프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대학 동기가 하는
벤처 사업 투자 설명서예요. 지금 막 뜨고 있는 신기술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의 3배는 그냥 벌어요. 대박이죠? 준영의 눈은 탐욕과 기대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키의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에서 딱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투자금으로 좀 보태주세요. 제가 나중에 10배로 갚겠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들뜬 얼굴과 눈앞의 화려한 책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고수익 보장, 성공 신화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눈을 어지럽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준영아. 오키가 책자를 조용히 밀어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그건 진짜 내 돈이 아니라고. 그 말에 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준영이 조급한 목소리로 탁자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돈을 벌어요? 이건 정보화 시대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어떻게 큰 돈을 맡기니. 위험한 일 아니냐? 오키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준영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제 친구는 이미 이걸로 돈방석에 앉았다고요. 어머니는 저 못 믿으세요? 준영은 오키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내 아버지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셨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준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서 뭐가 남았는데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병만 얻고 돌아가셨잖아요. 김준영. 오키가 놀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죽은 남편을 모욕하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건 그냥 미련하고 등신 같은 거라고요. 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제 친구 놈들은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니 해서 27에 강남 아파트 전세 살고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언제까지 이 낡은 집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준영의 절규에 오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착하고 순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준영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준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가 전부인데요? 사랑? 정? 그딴 걸로 대출금 갚을 수 있어요? 그걸로 미숙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냐고요. 오키는 아들의 낯선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벌써 잊은 거야?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밥이 나와요. 옷이 나와요? 어머니야말로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준영이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오키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못해. 네,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준영이 바닥에 떨어진 투자 설명서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는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네, 맞아요. 제 월급이라도 털어넣어서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나 투자하다 망해서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준영이 방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준영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위험한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일에도 잠만 자거나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보며 한숨을 쉬기 일쑤였습니다. 준영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빚이라도 진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좀 신경 끄세요.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을 날카로운 짜증으로 받아쳤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저녁을 차려주며 오키가 중얼거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 말에 준영이 밥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이 집 가장은 저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쾅! 아들의 방문이 닫히고 오키는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밥그릇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아들 준영이 돈이라는 위험한 지름길에 눈을 뜨고 방황하던 바로 그 무렵 순수하게 그림만을 사랑했던 둘째 아들 태연에게도 다른 종류의 유혹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죠. 오키의 기억은 아들의 대학교 교정, 햇살이 가득했던 어느 오후로 향했습니다. 그 시절의 태연은 아직 때 묻지 않은 열정을 가진 미대생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교정의 낡은 벤치, 태연은 이제 위에 캔버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자기야, 또 여기서 혼자 그림 그리고 있네? 그의 등 뒤에서 명랑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과 동기이자 그의 연인이었던 서희였죠. 왔어? 오늘 빛이 너무 예뻐서 이 풍경을 꼭 담아두고 싶었어. 태연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서희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이 아닌 그의 옷에 묻은 물감 자국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자기 그림 실력이야 내가 제일 잘 알지. 정말 대단해. 그런데 말이야. 서희가 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친 느낌이었죠. 요즘 세상에 과연 누가 이런 그림을 알아줄까? 무슨 말이야 그게? 태연이 그제야 붓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 말은 이런 풍경아 말이야. 서희가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론 예쁘고 평화롭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돈? 태연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거든요. 응, 돈. 예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서희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두꺼운 미술 잡지 한 권을 꺼내 태연의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자, 이 사람 좀 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미디어 아티스트야. 얼마 전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랑 협업해서 만든 작품으로 대박 쳤잖아. 태연이 받아든 잡지의 화려한 화보 속에는 유명 연예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젊은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의 작품이라는 영상물은 유명 갤러리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 시대의 예술이야. 돈과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기 만족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게 좋은데.
자기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랑 인맥만 잘 터놓으면 자기는 금방 성공할 텐데. 서희의 말은 달콤했지만 태연의 순수한 열정 속으로 스며드는 독과 같았어요. 그 순간 태연은 자신의 캔버스와 물감 묻은 손, 낡은 작업복이 처음으로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알아?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아빠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갤러리를 운영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업계 사정은 내가 훤하지. 서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의 팔짱을 꼭 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마음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어. 그로부터 몇 주 후, 오키는 아들이 보고 싶어 태연의 자취방을 겸한 작은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공간은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완성된 그림과 미완성된 캔버스, 물감 냄새로 가득했던 열정의 공간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이젤과 캔버스들만이 처량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태연아, 이게 다 뭐냐? 그림들은 다 어디에 두고? 오키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 엄마, 어서 오세요. 태연이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림은 잠깐 쉬고 있어요. 잘 그리던 그림을 왜 쉬어? 요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생겼거든요. 태연이 자신의 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른 흥분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슨 일인데 그래? 서희랑 같이 사업 하나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트 펀딩 사업이라고,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예술을 하는 거죠. 태연은 신이 나서 화면에 뜬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이런 식으로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작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요. 오키는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그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닌 성공에 대한 조급한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태연아, 네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었니?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순진한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연이 의자를 돌려 어머니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죠. 서희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술도 결국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돈 못 버는 예술은 그냥 낙서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친구 아버지가 갤러리 사장님이라고? 네. 정말 대단하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오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평생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니?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셨다. 엄마, 제발요. 태연이 손사래를 치며 형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시대에나 통하던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돈과 능력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시대라고요. 오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정직함을 미련하다 했고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신념을 낡았다고 말하고 있었죠. 두 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희랑 서희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곧 엄청난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오키는 아들의 철없는 미소를 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허영이라는 달콤한 독이 그녀의 둘째 아들마저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친구 인자의 집,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키는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돈의 지름길에 눈을 뜨고 작은아들이 허영의 독에 중독되던 각자의 모습에 이어 그녀의 기억은 마침내 모든 균열이 수면 위로 한꺼번에 드러났던 운명의 그날, 바로 추석을 며칠 앞둔 주말의 가족 외식 자리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던 바로 그 저녁이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오키가 먼저 두 아들 내외를 불러낸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방도 조용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워요. 가장 먼저 도착한 서희가 비싸 보이는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한정식 집의 고풍스러운 실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가끔은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고 밥도 먹고 해야지. 오키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준영과 미숙 부부가 조금은 주눅든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니야, 이렇게 다 모이니까 정말 좋네. 준영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메뉴판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씩 차려지고 처음에는 어색하나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들의 대화가 시작되자 음식 맛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은근한 자랑과 비교의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갈비찜은 정말 연하고 맛있네요. 얼마 전에 청담동에서 먹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요. 서희가 무심한 척 말하자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오키는 보았습니다. 미숙은 보란 듯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신도시 쪽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던데 들으셨어요? 그녀는 반찬을 집으며 준영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네는 이번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서 30평대에서 45평으로 이사 갔대요. 애들 방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거실이 운동장만 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지. 준영이 아내의 가시돋친 말을 애써 외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희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집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번 가을에 유럽으로 길게 여행 다녀오려고요. 유럽? 미숙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습니다. 네. 태연 씨 사업이 요즘 아주 잘 풀려서요. 스트레스도 풀 겸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 오려고요. 마침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랑 시기가 겹쳐서 쇼핑도 좀 하고요. 서희는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명품 가방을 고쳐 앉으며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미숙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와, 정말 부럽네. 우리는 언제쯤 해외여행 한번 마음 편히 가볼 수 있을까? 결국 보다 못한 오키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얘들아.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시끄럽던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저만치 멀어지는 법이야.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야. 오키가 따뜻한 눈으로 네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가 갑자기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거리는 웃음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셔서. 뭐라고? 오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묻자 서희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머님 말씀처럼 정직하게만 살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아요.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다 끝난다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놀랍게도 이번에는 미숙이 서희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것이었죠. 똑똑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실속은 자기가 챙겨야 살아남는 세상이잖아요. 오키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자신의 배로 낳은 두 아들, 준영과 태연이 아내들의 말에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준영아, 너도 내 아내와 생각이 같으냐? 오키의 떨리는 목소리가 큰아들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긴 해요. 준영이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태연이 너는? 엄마,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서희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태연 역시 멋쩍게 웃으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오키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희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홀짝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시대의 가치관하고 지금 저희 시대는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은 정직함보다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돈 버는 능력 말이에요. 내 시대? 네. 태연 씨도 이제 어엿한 사업가인데 언제까지 순진한 예술가처럼 굴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들도 만나고 하려면 좋은 차도 끌어야 하고 명품 시계도 차야 대접받는다고요. 서희가 남편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하자 태연이 형을 바라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 형도 회사만 너무 믿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가도 강남에 아파트 못 사. 오키는 네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남편의 유산과 가르침이 자식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효도 관광도 보내드릴게요. 네, 엄마. 저희만 믿으세요. 태연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키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에 터져나왔던 그 모든 분노와 절망은 사실 이미 이날 저녁에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자, 그럼 우리 모두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건배할까요? 서희가 잔을 높이 들자 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오키의 귀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오키는 끝내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인자의 집,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키는 길고 긴 기억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남편의 정직했던 삶, 그리고 그 삶을 배신하고 탐욕의 길을 선택한 두 아들의 모습을 모두 퍼즐처럼 꿰어 맞춘 그녀의 눈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죠. 슬픔과 절망이 머물던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려있던 남편의 빛바랜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가슴품에 넣었습니다. 인자야. 오키가 나지막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응? 왜 이제 속은 좀 괜찮아?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오려던 인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법적인 문제로 상담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오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해서 오히려 인자가 더 놀랄 정도였습니다. 법적인 문제? 갑자기 그건 왜? 내 남편 오랜 친구 중에 변호사 하는 분이 있다고 했지? 오키는 인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이었습니다. 아, 박명진 변호사 말하는구나. 있기는 한데, 오키야,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좀 해줘. 내가 다 불안하네. 부탁이야, 인자야.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도 다 알게 될 거야. 친구의 간절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에 인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오키는 부산 시내의 한적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자의 소개로 박명진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인자 남편의 오랜 친구답게 젠틀하고 인자한 인상의 중년 신사였죠. 그는 오키가 털어놓는 기구한 사연을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두 아드님이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변호사님, 오키가 그의 말을 끊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긴 노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장수의 눈빛과 같았어요. 저는 제 남편이 평생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제 자식들의 탐욕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 사본과 땅 문서 등 관련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재산에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제 남편의 정직했던 삶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키의 질문에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키가 내민 서류들과 그녀의 단호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죠. 자녀분들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산 전체를 공익 신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탁 재산을 기반으로 두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시는 거죠.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의 법적 소유권은 어머님이 아닌 재단으로 넘어가고 어머님께서는 이사장으로서 재산을 운용하시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녀분들은 재단 재산에 일절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완벽한 방어막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오키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오키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에 박 변호사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오키는 박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에 앞서 아들들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걷는 오키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생각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법원 청사를 나오며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상속인들의 과도한 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망자의 유지를 받들려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여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듯합니다.
오키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추가 순조롭게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오키는 창밖으로 넘실대는 파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결심을 굳힌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허영에 눈이 멀어 내버렸던 그 순수한 예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이 넘치는 그 젊은 순수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현실에 꺾이지 않도록 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훌륭한 취지입니다. 순수 예술 지원 사업이군요. 박 변호사가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오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층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땀의 가치를 믿는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려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재단의 이름으로 일체의 담보 없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곧 담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변호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나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아드님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모은 재산을 어찌 그런 놈들에게 단 한 장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오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녀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뜻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오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아들들은 물론이고요. 염려 마십시오.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키의 복수는 폭풍우처럼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조용한 겨울비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만큼 빈틈없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며칠 후 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잘 아는 금융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기자. 아주 흥미로운 제보가 하나 있는데 단독으로 한번 터뜨려 보시겠습니까? 오키의 계획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진 변호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 순간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품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는 소리 없는 독처럼 그러나 그 무엇보다 빈틈없이 두 아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가장 먼저 파멸의 전조를 마주한 것은 큰아들 준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오후 그의 허름한 사무실로 얇은 법원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온 등기입니다. 여직원이 건네주는 봉투를 무심코 받아든 준영은 가위로 봉투를 뜯어내고 안의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갑고도 생경한 법률 용어였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준영은 그 제목 아래 적힌 어머니의 집과 신도시 예정지 땅의 주소를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는 즉시 책상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받으세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죠. 하지만 그의 간절함이 무색하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어머니, 어머니. 준영이 수화기에 대고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사채업자 최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준영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가라앉은 최 실장의 목소리에 준영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네, 최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별로 안녕하지가 못해서요. 시장에 아주 재미없는 소문이 돌던데 대표님 담보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말입니다. 법원에서 처분금지 딱지를 붙였다면서요? 오해입니다. 실장님, 그건 정말 잠깐의 오해입니다. 오해? 최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김준영 씨, 당신 어머니가 전 재산을 묶어버렸다는 건 이제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였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다시 설득해서. 됐고, 최 실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약속한 날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원금 5억에 이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만약 그날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직접 당신 회사로 수금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최 실장은 전화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준영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래하던 모든 업체에 김준영은 상속 문제로 곧 부도날 사기꾼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준영의 모든 돈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최 실장의 예고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사무실에 말쑥한 양복 차림의 최 실장과 문짝만한 덩치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준영 씨, 이자가 많이 밀렸던데 오늘이 약속한 날이죠? 최 실장은 마치 자기 사무실인 양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실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준영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최 실장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시간?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버렸는데 내가 시간을 주면 뭐가 달라지나? 최 실장은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준영의 사무실은 텅 빈 폐허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들도 모두 짐을 쌌습니다. 같은 시기 둘째 태연의 몰락은 형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이었습니다. 박명진 변호사가 기자에게 흘렸던 소스가 마침내 거대한 폭탄이 되어 터진 것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그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단독 유명 갤러리스트 장인 배경과 수십억대 상속 재산 미끼, 신종 아트 펀딩 사기 의혹. 여보, 빨리 이리 좀 와봐. 이게 대체 뭐야?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늦은 아침을 즐기던 서희가 노트북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태연이 가운 차림으로 다가와 아내가 가리키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미친. 기사 내용은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그가 투자자들에게 상속 예정인 신도시 땅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죠.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태연에게 투자한 피해자 중에는 전직 검사장 출신의 거물급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사가 터지고 그 유력 인사가 직접 태연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연은 배달 음식인 줄 알고 무심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김태연 씨 되십니까? 네. 경찰은 무슨 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김태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태연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손목에 감기는 순간 태연의 화려했던 세계는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그의 성공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오피스텔은 압수수색으로 어지럽혀진 명품 옷가지들과 서류 더미 속에서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던 서희가 남편을 불렀지만 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추석날 아침 집을 나서던 어머니가 남긴 메모의 한 구절만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깨닫거라.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직업과 돈, 명예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배우자뿐이었으나 그녀들은 그들에게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준영의 사무실이 텅 비어버린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기 위해 아내 미숙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숙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응? 준영이 텅 빈 아파트 거실 바닥에 엎드려 아내의 발목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미숙은 이미 거대한 여행 가방에 자신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 낯선 모습이었죠. 일어나. 미숙의 목소리에는 눈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벌레처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 미수가 우리 결혼식장에서 맹세했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자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여보. 맹세? 미숙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믿었던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 뒤에 있던 당신 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언젠가 터질 거라던 그 신도시 개발 보상금이었지. 뭐라고? 이제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잖아. 그럼 우리 사이도 끝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숙이 그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미숙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더러운 손 치우라고. 미숙이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5억이야, 5억. 당신 등 뒤에 붙은 빚만 5억이라고. 그런 남자한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노가다라도 뛸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힘을 합쳐? 미숙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안 살림엔 온통 빨간 딱지가 붙게 생겼는데
뭘 합쳐? 내 인생까지 당신 빚구덩이에 쳐넣을 일 있어? 미숙은 마지막 옷가지를 쑤셔넣고는 캐리어의 지퍼를 거칠게 닫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할게. 당신한테 받아낼 돈도 없을 테니까. 그게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알아들어? 그녀는 단 한순간의 미련도 없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숙아, 가지마. 여보, 미숙아. 준영이 절규하며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은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아들 태연의 아내 서희가 마주한 배신은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후 그녀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죠. 장서희 씨, 남편 김태연의 사기 행각을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담당 형사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냥 사업을 잘하는 줄로만. 하지만 남편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수억 원대의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셨더군요. 이 경우 서희 씨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공범이라니요? 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죄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남편 감싸주려다 인생 망치는 분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형사는 서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회유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제가 서희 씨의 딱한 사정을 검사님께 잘 말씀드려보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한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사치와 허영이 이제는 차가운 수갑이 되어 자신을 올가맬 수 있다는 공포. 서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김태연, 아니, 남편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서희는 형사가 내민 메모지에 떨리는 손으로 대학 친구의 별장 주소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남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연은 잠결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순간 그는 형사에게 애원하여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보세요. 서희야, 나야. 태연이. 여보. 수화기 넘어 서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너였구나. 너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서희의 울음 섞인 변명에 태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스스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가운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 틀렸네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네요. 하지만 그의 후회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재산,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두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이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 이름은 한때 그들이 벗어나고 싶었던 구시대의 유물이자 이제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준영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낡고 정겨웠던 나무 문패가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현판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박옥희 문화재단. 준영이 현판에 적힌 글씨를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낯선 얼굴의 관리인이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용무가 없으시면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이 집 아들입니다. 어머니, 박옥희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곳은 개인주택이 아닌 재단법인 사무실입니다. 이사장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냉정한 대답에 준영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영 씨 되시는군요. 돌아보니 그곳에는 박명진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를 인근의 조용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서류 가방에서 법원 서류 한 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옥희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전달합니다. 김준영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입니다. 그 순간 준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카페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준영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시죠. 당신이 찾는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어머니,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는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박 변호사는 떠났고 준영은 텅 빈 카페 바닥에 버려진 채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은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어머니와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재단 측의 겁으로 번번이 무산된 뒤였죠. 그때 면회실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유리창 너머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박명진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이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태연이 수화기를 다급하게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준영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재단 설립, 전 재산 신탁,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마지막으로 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까지도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태연은 이성을 잃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면회실을 울렸지만 그의 절규는 차갑고 두꺼운 방탄 유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저 미동도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피가 나는 주먹을 떨어뜨리고 수화기를 붙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텃밭에서 오키는 친구 인자와 함께 바구니 가득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고등어라도 한 손 사와서 구울까? 인자가 흙 묻은 상추를 털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이자. 오늘 아침에 딴 애호박이랑 감자 넉넉하게 넣고. 오키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들을 향한 미련도, 증오도,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저녁 노을처럼 잔잔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좋지. 텃밭에서 갓 딴 상추에 밥 싸서 먹으면 꿀맛이겠다. 오키는 상추 바구니를 들고 일어나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다. 시끄럽지도 않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아들들의 존재 자체를 기억에서 도려낸 듯한 그 완벽한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돈과 재산을 넘어선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얻기 위해 스스로 어머니를 버렸고, 이제는 영원히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의 지옥 속으로 떨어진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키의 계획대로라면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잊었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매년 추석이 되면 아들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2년 후의 추석 당일 한 허름한 식당의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더미 앞에서 한 남자가 기계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에 전 앞치마를 두른 남자, 바로 준영이었죠. 그의 눈앞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에서 지역 방송 전용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사회에 등불이 되고 있는 박옥희 문화재단에서 추석을 맞아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어 준영은 기름때 묻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그대로 멈춘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처럼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작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붓을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키는 한 젊은 화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그림을 포기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화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어요. 곧이어 제1회 박옥희 재단 청년 예술가 대상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대상을 받은 김민수 작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죠. 박옥희 이사장님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제 영혼을 오롯이 그림에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어머니와도 같으신 이사장님께 바칩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품 있게 미소 짓는 오키의 모습은 과거의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늘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재능 넘치는 젊은 예술가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진짜 보물이고 재산입니다. 야, 김준영, 너 거기서 멀뚱히 서서 뭐해? 그릇 안 닦아? 주방장의 호통 소리에 준영이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차마 텔레비전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득한 과거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의 공용 휴게실에서도 똑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잿빛 죄수복을 입은 태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야, 김태연. 저 할머니 내 엄마 맞냐? 뉴스에도 다 나오고 장난 아니시네. 옆자리에 앉아있던 죄수가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부럽다, 새끼야. 저런 엄마 빽만 있었으면 나도 여기서 이러고 있진 않았을 텐데. 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 속 재능으로 빛나며 모두의 박수를 받는 젊은 화가의 모습과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후회가 그의 영혼을 발끝부터 잠식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오키는 자신이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은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태연은 죄수복 소매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남은 평생 매년 추석마다 저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같은 후회를 되뇌겠죠. 탐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을 텐데. 그것은 빼앗긴 재산보다 잃어버린 자유보다 더 잔인한 영원히 그들의 영혼에 새겨질 주홍 글씨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오키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대신 완벽한 파멸과 냉정한 단절을 선물한 오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시고 통쾌한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